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말이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하루였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으며 했던 말을 과장해서 언론에 흘린 것은 국정원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자 세 방향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 씨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또 이인규 전 부장은 왜 그때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책임을 면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론에 대한 질타입니다. 검찰 혹은 국정원 누가 조작을 했건 결국 언론들의 받아쓰기가 문제 아니었냐는 비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인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광화문까지 가는 이호진 씨 부녀의 삼보일배 행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2월 25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2년입니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만큼 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운명적으로 세월호에 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게 돼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대통령 취임 2년 최종 책임자에게 묻는다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중계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종훈 PD, 지금 촛불문화제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촛불문화제는 방금 전에 종료됐습니다. 오후 8시에 시작된 촛불문화제는 서울 시민 100여 명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예, 참가자들의 요구는 세월호를 인양하라, 그리고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이 두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유가족이 원한 없이 해준다고 해놓고 결국은 이걸 세월호를 덮기 위해서 악의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2주년째, 지금 오늘이 2주년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2주년째인데 이제라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문화제에 앞서서는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는 304일 미사가 열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오웬 유가족과 국민대책위가 실종자 9명의 초상과 시민 메시지를 담은 걸개 그림을 광화문 광장에 새롭게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촛불문화제 종료 후 유가족과 시민들은 광화문과 종로 일대를 걷는 이른바 달빛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에서는 세월호에 관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지난 17일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만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월호 인양을 언급했습니다.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지만 국민 여론을 최우선 반영해 결정한다는 기본 입장을 정했습니다. 당정청 협의 후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유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월호 후속 조치 이런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계되는 부총리 두 분과 국무조정실장 또 제가 의장님과 원내수석과 우리 정조위원장님들 청와대에서도 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 또 정무수석 이렇게 오셔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정청 이 정책조정협의회를 그냥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상당 부분 이 비공개를 하더라도 당정청이 앞으로 정말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제대로 된 대화의 장으로 만들기로 합의를 하고 예, 그리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해외, 미국과 캐나다에서 순회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마련된 자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교민들의 초청으로 다음 달 4일부터 25일까지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은 LA, 뉴욕 등 약 10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교민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단원고생 희생자 13명 부모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금요일엔 돌아오렴 북콘서트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한편 그제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모형을 끌면서 삼보일배를 시작한 고 이승영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와 누나 이아름 씨는 하루에 약 4km씩 이동하며 진도읍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각각 40분씩 번갈아가며 삼보일배와 세월호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세월호 촛불문화제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국정원이 수사 내용을 과장해서 언론에 흘렸다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 왜 나왔을까요?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자신의 책임을 털어버리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야당은 법사위와 정무위를 열어서 이인규 전 부장의 말이 사실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했던 말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는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조사 때 노 전 대통령은 논두렁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장은 익명 취재원을 의미하는 빨대라는 단어를 써서 국정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내용을 왜곡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2009년 당시 국정원을 이끌었던 원세훈 원장은 현재 대선 개입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원 전 원장은 대선 개입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까지 적극 개입한 셈이 되는데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이 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규 전 부장의 주장에 대해 오늘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의혹이 재차 제기된 만큼 추가 확인 절차를 내부적으로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인규 전 부장이 이제 와서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도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법무비서관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이 나름대로 오늘 분석을 내놨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 공소시효가 지나서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앞으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분위기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털기 위해 입을 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수사상 알게 된 내용을 경향신문에 폭로를 한 거니까 그는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할 수 있는데 본인의 그 공무상 비밀 누설은 공소시효가 5년이라
네. 지금 시점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자기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노 대통령을 죽음으로 모은 사람으로 세상에 알려진 거에 대한 일종의 항변, 실상은 그게 아니다. 실상은 국정원이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자기의 억울함을 이제 폭로의 방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중국의 변화 속에서 자신이 그 무리한 수사의 주범으로 자기에게 모두 책임이 오는 것을 털기 위한 하나의 방책인 건 틀림없죠.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인규 전 부장의 발언을 다목적, 다용도, 의도적 발언으로 규정하고 당시 중수 1과장으로 노 전 대통령 수사에 참여했던 우병우 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자신을 동시에 변호하려는 속내가 숨어있음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수사 내용은 아무리 국정원이라도 검사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라며 아무리 국정원이 개입했더라도 이인규 전 부장의 책임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사위와 정무위를 긴급 소집해 이 전 부장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정원이 전직 대통령 수사 내용을 과장 왜곡해서 언론에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하게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관련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 천인 공로할 국정원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적이 걸린 노무현 대통령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합니다. 예,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민감해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위원의 질문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의 배후가 따로 있다는 의혹과 함께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질의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이런 사건은 처음 봤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겁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그때도 국정원이 이렇게 선거에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적도 없고 이용한 적도 없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 원세훈 원장하고 서울시에서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분이 혼자서 이런 짓을 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이해찬 의원은 또 오늘 첫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이완구 총리에게 내각을 책임지고 대통령을 보조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총리는 적당한 시점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이 총리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각하 호칭을 쓴 것에 대해서도 국민 정서상 적절치 않은 용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논두렁식의 진술은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이 전 부장 본인을 비롯한 검찰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언론입니다. 검찰에서 흘렸건 국정원이 조작했건 언론들은 열심히 받아쓰기만 했습니다. 오늘 이인규 전 부장의 발언을 단독 보도한 경향신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강신혜 PD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망신 주기에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명품 시계 보도. 첫 보도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기 한 달 전인 2009년 3월 31일 연합뉴스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금품 로비 수사 과정을 보도하면서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고가의 시계를 생일 선물로 줬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시계 로비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당시 박 회장이 로비의 대가로 뭘 얻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이 지난 4월 23일과 24일, 언론들은 검찰 관계자의 말을 전하며 명품 시계를 강조해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피아제라는 손목시계의 브랜드까지 명시하며 사진을 실었습니다. 조선일보가 게재한 시계의 사진은 노 전 대통령 측에서 실제로 받은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만 같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사건의 본질과 상관없는 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으로 비열한 짓이라며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검찰을 향해 비난이 제기되자 검찰은 검찰 내부에 형편없는 빨대가 있다는데 반드시 색출해 내도록 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4월 30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일부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부인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했다는 보도를 하기에 이릅니다. 5월 13일 SBS 8시 뉴스는 논두렁을 강조한 제목의 기사를 단독이라며 내보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지난해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 2개를 모두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노 전 대통령이 답변을 피했다는 검찰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의 폭로를 단독으로 보도한 경향신문 역시 SBS 보도 다음 날 권 여사는 시계를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기사에 썼습니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이 이제서야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며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검찰의 말을 무작정 받아쓰거나 노 전 대통령 측에 물어보지도 않고 보도한 당시 언론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민주노총이 4월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정규직이 과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노조 입장에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출신의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이 총파업 성사를 위해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성지훈 PD가 보도합니다. 현재 이 나라에서 아무도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누구도 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다. 오늘 민주노총은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선포하며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전면 투쟁을 선언한다.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4월 총파업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을 요구하며 3월 31일까지 민주노총의 요구안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4월 총파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제시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박근혜 정부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하는 요구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으로서 하나의 사회운동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주장의 핵심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선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정부 정책을 노동자 죽이기 정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해고를 합법화하고 파견업종 확대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과 최저임금 인상, 공적연금 강화 역시 요구안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노총은 3월 말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4월 2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4일 총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공무원 연금 문제, 노동시장 구조조정 문제, 민영화, 비정규직 문제 등 매일 하나의 주제를 정해 집회를 연 후 5월 1일 노동절에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해 위원장 선거에서부터 총파업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우며 민주노총 신임집행부를 총파업 투쟁본부로 운영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민주노총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종교계 등 각계의 지지와 동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선포식에도 66개 단체 150여 명의 대표자들이 참석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투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각계각층의 시민과 민중들이 힘을 합쳐서 지지연대하는 아름다운 역사적인 그런 아마 총파업 투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국민적 항쟁으로 아마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민주노총은 4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6월 중 장거리 대행진과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저지 투쟁 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인 오늘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가 한국 인권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권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엠네스티가 진단한 한국의 인권 상황, 노지민 PD와 함께 뉴스 리뷰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엠네스티의 평가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우선 보겠습니다. 네, 국제 엠네스티는 지난 2008년 이후부터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양상을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왔습니다. 예. 경찰력 사용,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 등이 단골이었는데 오늘은 보다 직접적인 비판이 전반적인 측면에서 제기됐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이 오늘 발표된 보고서를 작성한 그 보고서의 배경 부분인데요. 예. 엠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2년에 접어들면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엠네스티 한국 지부는 인권 전반에 대해서 후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근거가 뭐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고서에 언급된 부분들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노동권 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의 경우 심각하다고 특히 강조했는데요. 예. 국적을 이유로 일터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 휴게, 휴일 적용에서 이주 농업 노동자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도 비판했습니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전 지부장, 노조 동지들의 분향소 철거를 저지하다가 연행됐는데요. 네, 이 전 지부장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된 점을 또 언급을 했고요. 또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 역시 노동조합 활동 제한 양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또 국가보안법 남용에 대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2013년 한 해에만요, 129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조사 또는 기소됐다는 점을 배경으로 짚었고요. 또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것, 또 국정원이 2건의 간첩 사건에서 증거 조작을 한 것 등을 통해서 정부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어서 양심의 자유도 억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최소 630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억압되고 있다는 점도 지난해에 이어서 또 제기가 됐는데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집회로 300여 명이 체포됐고 그로부터 수개월간 집회 시위에 대해서 억압이 이어졌다. 그리고 6월 밀양 평화시위대, 특히 이 시위대의 경우에는 고령자들로 다수가 구성이 됐는데 예. 이때 경찰 진압에 의해서 14명이 부상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반인권적인 무기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했습니다. 한국이 집회 시위 진압 용도의 최루탄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건데요. 2013년에 한국 정부가 무기 거래 조약, 그러니까 반인권적 용도의 무기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조약에 서명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비준이나 국내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예, 오늘 정부 출범 2주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요. 환경 정책에 대한 얘기도 나왔군요. 네, 환경운동연합이 오늘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 점수는 F 수준이라면서 성적표 전달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예. 오늘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퍼포먼스가 진행됐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 2년간 환경에너지 정책은 낙제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거의 폐기 수준으로 평가된 환경에너지 정책들은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의 주범이죠. 4대강에 대한 후속 대책 부분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철저히 평가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관변학자 중심으로 이뤄진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만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고 또 4대강 후속 사업이 연장되고 있거나 생태하천 보원을 명목으로 한 토목공사가 여전히 남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안전 우선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 이것도 박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변화되거나 개선된 원전 정책이 하나도 없고 또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는데요. 이 결과가 반영되기 전에 바로 내일 결정된다고 하는데 수명 연장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또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이건 역시 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환경에너지 공약이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에 대해서 배출권을 과다하게 할당을 하고 또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연기하기로 하는 등 기업 압력에 굴복했다. 결국 이 과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토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을 연동해서요. 지속가능한 국토를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개정안들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짚은 건데요. 반면에 규제 완화 목적의 토지이용 인허가 특별법은 7개월 만에 통과됐다. 그러니까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강 반포지구에 있는 세빛섬, 이게 과거에는 세빛둥둥섬이라고 불렀었는데 예. 어쨌든 이 섬을 만들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무혐의 처분을 받았군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오 전 시장은 지난 2013년 2월 대한변협 산하의 지자체 세금 낭비조사 특별위원회에 의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변협 측은 당시에 오 전 시장이 사업자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서울시가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하고 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협약을 맺어서 세금 낭비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사업이 지연되면서 채무가 발생한 점을 인정을 하면서도 지난해 개장됨과 동시에 수익이 나고 있다, 채무가 해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세빛섬에 들어간 투자비만 1,390억 원이라고 하죠. 네, 민자 사업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원래는 662억 원이었던 투자비가요, 1,390억까지 늘게 됐습니다. 예. 네, 서울시가 애초에 상당히 미치고 시작한 사업이었던 건데요. 한 경제일간지는 최근 서울시가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세빛섬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10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세빛섬 그 특성상 소비보다는 뭐 풍경을 보러 간다던가 이런 단순 방문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라서요. 그렇죠. 네, 관련 업계에서조차 수익 창출은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소위 장발장 은행을 예. 설립한다라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 벌금을 빌려주는 은행이라고 하던데요. 네, 경미한 범죄에 대한 선처로 벌금형을 받더라도 예. 돈이 없으면 노역형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이자,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기구입니다.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의 이사장이 은행장을 맡게 됐고요. 강우일 주교가 고문으로 선임됐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오늘 서울 중구에서 설립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 소식을 알렸는데요. 현재 600만 원 정도가 모였는데 이 기부금이 1,000만 원에 이르면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아직 돈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어쨌든 돈을 빌리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미한 그런 혐의겠죠. 이 사람들이 대출을 신청하면 43199 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그리고 한 사람당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43199 위원회 예. 이름이 특이한데 무슨 의미입니까? 네, 43199, 그러니까 벌금 미납을 이유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된 인원이 2009년 기준으로 43,199명이었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 인권연대를 주축으로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벌금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단체인데요. 이 취지를 설명한 만화를 짧게 준비했는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총액 벌금제죠. 그러니까 같은 혐의면 내 그런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벌금을 내리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수입이 다른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은 교통사고를 냈을 때 만약에 30일을 선고받으면요.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일일 벌금액을 확정하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이 적으면 교통사고를 냈을 때 벌금액이 150만 원 정도, 반면에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차등적으로 벌금을 책정하자는 것이 위원회의 주장입니다.
입장입니다. 위원회 측은 법 개정 촉구 등을 이행해 왔는데요. 정부, 국회 등의 선처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런 반면에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자기는 노역하겠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나선 시민들이 있었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정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벌금 폭탄을 받았다면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역형을 자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우선 오늘 오전에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이어온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공동 노역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 모인 이들은 해군기지 반대 집회 참가자 중에서 640여 명이 연행됐고 또 현재까지 확정된 벌금만 4억 원이 넘는다면서 앞으로 이 부당한 벌금형에 저항해 나가겠다고 이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경남 밀양의 송전탑 반대 대책위 역시 어제 부당한 사법 처리에 불복종하겠다면서 자진 노역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송전탑 반대 집회로 연행된 7명에 대해서만 55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고요. 만약에 남은 재판이 다 끝나면 벌금 규모가 2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책위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과정에서 100여 건의 응급 이송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법 처리된 경찰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예, 노주민 PD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뉴스 리뷰 끝에 전해드렸듯이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이 벌금을 내는 대신에 감옥에 갇히는 이른바 자발적 노역을 선택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훼손하는 부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한 후에 구치소로 갔는데요. 구치소에 가기 전에 서울 섬돌 향린교회의 임보라 목사를 만났습니다. 유지연 PD가 인터뷰했습니다. 오히려 경찰편에 서고 권력편에 서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짓입니다. 법정 투쟁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또 벌금 납부를 이렇게 부당하고 과도하게 집행되는 벌금을 그대로 고스란히 낼 수만 없어서 저희들의 작은 몸짓으로 오늘부터 공동 노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법을 고쳐나가고 잘못된 그동안 그 강정마을에 지어지고 있는 현재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그 공사를 저지하거나 혹은 그 안에서 집회를 열거나 했던 주민들과 이제 평화 지킴이들이 그동안 700여 명에 가깝게 연행되거나 해왔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벌금이 과다하게 그리고 굉장히 부당하게 계속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도하고 부당한 벌금을 우리가 낼 수는 없다. 그리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우리의 모든 정당한 행위는 무죄이다라는 것들 얘기해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저희가 노역형을 선택했고 그것을 선언했습니다. 오늘 들어가는 4명은 총 2건과 관련된 그 벌금형 집행으로 인해서 노역을 들어가는데요. 한 건은 2012년 4월 14일 강정 집중대회 그리고 강정 문화제가 열렸던 그 시점에서 연행되었던 12명 중 2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다른 건은 같은 해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 공사장 앞에서 파이프로 연결을 해서 공사 차량 진입을 방해했다는 건으로 12명이 마찬가지로 연행이 되었었는데 그 가운데서 2분이 노역형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각기 집시법 관련해서는 350만 원 형이 나왔고 그리고 업무방해 관련해서는 250만 원 형이 나왔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 열렸지만 사실 재판 가운데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만이 거의 인정이 되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지점들을 지적했지만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10만 원, 20만 원, 혹은 5만 원 하던 벌금이 이제 한 50만 원 되더니 50만 원, 70만 원, 100에서 200,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300에서 400. 밀양 같은 경우는 이제 700까지도 나온다고 듣고 있는데요. 이것은 벌금을 때림으로 그 무지막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감, 위압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저항하는 모든 행위, 이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통한 부당성에 대해서 알리는 모든 행위들을 사실 옥죄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이 2억, 3억에서 이제 4억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주로 그러니까 형사소송과 관련된 것들이 이 정도이고, 민사소송이라든지 또 각 그 공사 업체들이라든지 해서 부과된 그런 벌금액까지 추가되면 사실은 뭐 더 벌금 액수는, 총 벌금 액수는 늘어나는 것이죠. 예. 소나무 밑에 솔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해 내려놓은 낙엽이 소나무 발밑을 덮고 있는 거지요. 침엽수 잎은 바람에 떠도는 법 없이 제자리를 지킵니다. 침엽수 낙엽의 인색을 보는 듯도 합니다. 가랑잎은 바람에 날려 이웃이나 남의 걸음이 되기도 하는데, 견주어 보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미덕만 갖추어 사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도 그렇듯. (2월 25일) 뉴스K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